며칠 전에 부산에서 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진료를 오셨습니다. 체중이 계속 빠진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봤더니 1년 전에 이제 약혼녀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부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시는 거 너무 좋은 그분이 너무 자기 그 약혼녀를 너무 사랑하시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도 같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암이 걸리면 해독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암은 걸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예방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이 암이 걸리신 분들은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 진짜 최근 약들 많이 씁니다. 이게 돈 있으신 분들은 다 써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기 전에 예방할 때는 돈이 참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저희 강의와 앞에 강의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유방암 같은 거,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딸, 나의 어머니가 유방암이 잘 걸리지 않게 같이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혼동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의 대사물인 2번, 4번, 6번 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이게 대사가 돼서 나오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 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좋은 여성 호르몬이고 16 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은 암을 일으키는 나쁜 여성 호르몬이다. 논문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팩트가 아닙니다. 요것은 틀린 거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훨씬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정밀한 검사 방법으로 다시 연구를 했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면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게 진실인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2번, 4번, 16번 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이 이제 또 대사가 돼서 그 다음 산물로 퀴논 에스트로겐이 생깁니다. 이 퀴논 에스트로겐이란 놈 중에서도 4번 4키논 에스트로겐이 진짜 발암 물질로서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덜 생기게 하고 이것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식이 습관이나 그런 걸 좀 더 공부를 하시면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4키논 에스트로겐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해간에 있는 DNA 결합을 하고 그 DNA를 손상시켜요. DNA를 손상시키면은 돌연변이가 생기죠. 네, 그럼 그거로 인해서 또 암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키논 에스트로겐이 진짜 나쁜 놈이고, 이 4키논 에스트로겐을 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 콤트라는 메틸레이션이란 효소를 좀 활성화를 시켰더니 이 퀴논 에스트로겐으로 덜 가요. 그리고 항산화제, 이 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이 산화 손상이 되면 퀴논 에스트로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적당히 사용했더니 퀴논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적게 되더라. 이런 것이 밝혀졌죠. 자, DNA의 모습인데 그 DNA의 퓨린이란 저 구조물에 퀴논 에스트로겐이 들러붙어 가지고 저 DNA의 퓨린 구조물을 뜯어내면 그 퓨린을 뜯어낸 구조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생기면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퀴논 에스트로겐은 이런 DNA에 손상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4퀴논 에스트로겐에서 절대 다수 90% 이상의 DNA 손상은 4퀴논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런 퀴논 에스트로겐의 그 퓨린이 뜯어지는 그런 드퓨리네이팅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을까 봤더니 N아세틸시스테인, 여러분들 영양제로 많이 드시죠? 그 가래약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이게 해독제로도 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양제로 이제 드시고 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레스베라트롤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퀴논 드퓨리네이팅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메틸레이션이 잘 안 되면은 또 퀴논 에스트로겐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 메틸레이션의 대사를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지금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에스트로넥스 프로파일이라는 검사와 더치 테스트가 있죠.
이 검사를 이용해서 메틸레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더치 테스트의 검사 결과제 일부인데요. 보시면 에스트로겐이 16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 4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 2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 세 가지로 대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4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 쪽으로 대사가 많이 되면 퀴논 에스트로겐이 4퀴논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기니까 암의 발생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하이드록시 에스트로겐으로의 가는 대사의 비율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암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을 찾아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런 여성 호르몬 자체의 해독을 좀 더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메틸레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지표도 이 결과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4퀴논 에스트로겐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토크롬 B1, B1이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이쪽으로 더 많이 가거든요. 이런 사이토크롬 B1, B1을 억제하면 퀴논 에스트로겐이 덜 생기죠. 자, N아세틸시스테인, 레스베라트롤, 요오드, 셀레니움, 멜라토닌, 커큐민 이런 영양제를 복용하면 이쪽으로의 대사를 좀 억제할 수 있어서 4퀴논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사이토크롬 B1, B1이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환경 오염이 많이 노출될수록 석유 화학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런 퀴논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증가할 수 있다 보고돼 있고 이미 생긴 퀴논 에스트로겐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는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이자 해독제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많아지면 이런 퀴논 에스트로겐이 이미 생겼어도 몸에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시스테인 이런 것 모두 글루타치온의 재료고요. 셀레니움도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는 재료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틸레이션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셈이라든지 베타인, TMG 같은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서 메틸레이션의 대사를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고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에스트로넥스 프로파일이나 더치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수치가 실제로 교정되는 것이 결과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정말 가족력이 있거나 자기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정된 양의 에스트로겐이 다퀴논 에스트로겐으로 덜 가게 하려면 사이토크롬 B1A1 쪽 다른 쪽 효소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다 몰아주기를 좀 하면은 아무래도 4퀴논 에스트로겐 생성이 좀 적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추, 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 많이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이유는 이 사이토크롬 P1A1을 활성화시켜서 퀴논 에스트로겐으로 덜 가게 만들 때 이런 채소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인돌3 카비놀이나 딤 같은 영양제들은 양배추의 안에 있는 성분입니다. 이런 양배추 안에 이런 성분을 실제로 주면은 이런 에스트로겐의 대사의 비율이 실제로 변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의 성분 중에 다이드제인이나 제니스테인 같은 것을 넣으면은 그걸 드셔도 이런 게 일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콩을 많이 드시면 유방암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두부 반모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외에도 요오드나 비타민 같은 것도 사이토크롬 P1A1을 활성화시켜서 유방암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대사 자체를 좀 교정해가지고 유방암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좀 교정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애써 여성 호르몬도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간에서 장으로 배출을 시키거든요. 담즙을 통해서 애써 배출을 시켰는데 장내에 나쁜 세균이 많으면은 이 애써 배출시킨 여성 호르몬의 재흡수가 많아져서 혈액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원치 않아 가지고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뜨려 줬는데 다시 들어와요. 이런 것을 막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 세균총을 치료해야 되겠죠. 맨날 설사하시고 부글거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내 세균총이 보통 깨져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당하게 치료를 하셔가지고 교정을 좀 해주시면 좋고 또 이런 여성 호르몬의 재흡수를 막을 수 있는 영양제 중에서는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 보충해 주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해독된 채 그대로 대변으로 가게 하는 걸 도와주는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는 술 한 잔도 위험하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유방암의 리스크를 높입니다. 그래서 주종과 상관없습니다. 뭐 모든 여성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내가 유방암의 위험률이 높다면은 적어도 나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구 피임약 안전한가? 경구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시면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드시더라도 내가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고 내가 이상하게 여성 질환이 많다. 그러면은 이것을 무조건 장기 복용할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스트로넥스 프로파일이나 버치 테스트를 해서 내가 여성 호르몬의 대사나 해독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양의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반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 경구 피임약 같은 거를 안 먹는다든지 다른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독이 잘 될 수 있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양제 같은 거를 굳이 다른 사람은 안 먹더라도 나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살 빼야 될까요? 네, 비만하고 또 우리 고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의 혈중 농도가 보통 높습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자기만 혼자 높은 것이 아니라 성장인자도 높아지고 또 인슐린이 많아지면은 혈중의 여성 호르몬이 똑같아도 실제로 작용하는 활성형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비율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여성암의 여성 질환의 리스크도 같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고탄수화물 식이를 안 하는 게 중요한 또 하나의 팩트가 되겠죠. 고지방 식이를 하면은 유방암 높아지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런 보고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브레스트 디지즈,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유방암에 대한 교과서에 실린 그런 논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방 식이는 유방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치료적으로 지방을 적게 먹는다고 유방암의 위험이 감소되지 않았다. 뭐 어쩌란 말인가? 예, 어쩌란 말인가? 예, 다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 오일은 단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다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불포화 지방산의 사용과 유방암은 역액관계에 있다. 다 불포화 지방산을 좀 먹었더니 유방암이 적게 생기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방 섭취량이 더 많아지면 치명적인 유방암 위험이 약간 더 낮아진다. 예, 많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죠. 고지방 식이에 대한 영향은 개인의 유전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고지방 식이에 대한 식이와 암에 대한 연구는 환경오염이나 에이지, 좀 전에 설명 들으셨죠? 에이지, 또 산패 등을 고려한 좋은 지방의 섭취나 조리 방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그냥 지방의 총 칼로리나 포화 지방이냐 불포화 지방이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많아요. 그 과거의 논문 데이터들이 진짜 리얼월드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에비던스 베이스하게 신봉을 하고 저의 인생을 거기에 완전 맡길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여성 호르몬 해독 정도, 그 다음에 장내 세균총, 항산화 능력, 중금속의 여부, 트랜스 지방이 또 이제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연구들이 앞으로 더 나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더 하시는 것이 맞죠. 여성 호르몬은 우리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름 없애준다는 기능성 화장품들 효과 좋으면 좋을수록 여성 호르몬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없이 어떻게 여자의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성 호르몬은 도처에 널려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플라스틱 용구,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마치 여성 호르몬이 하는 작용처럼 그런 일을 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대에서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해독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나쁜 시기를 덜 하고 해독을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좀 유방암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유방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렇게 활성산소가 높으면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유방암의 대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영양 치료를 하고 그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고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유방암이 걸리면 이제 치료 자체부터 해가지고 옵션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녹차를 마시면 생존율이 좀 증가합니다. 다만 5잔 이상이니까 물 대신 마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만큼은 우유 섭취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애들이 키 크는 거는 우유가 확실히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키울 생각 있으시면 우유 막 먹으시면 돼요. 근데 유방암 환자는 우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복용 도움이 되느냐? 자, 비타민 C를 경구제로 복용시켰더니 유방암의 총 사망률을 19% 감소시켰다. 100%그 환자분들이 듣는 건 아니죠. 근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그 비타민 C가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의 변이도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암세포 안에 잘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비타민 C를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정맥 주사로 맞는 고용량 비타민 C는 어떤 용량을 하든 항암 치료 용량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농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지속 시간의 여부는 얼마나 많은 양을 맞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경구제는 다릅니다. 종합영양제로 먹는 60ml, 100ml 아주 이런 극소량의 비타민 C는 오히려 암세포한테도 영양제예요. 너도 먹고 커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타민 C를 치료 목적으로 먹는다면 아직 컨펌된 용량은 없지만 적어도 3-4g 이상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1g 이 정도 먹어가지고는 암도 같이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비타민 C는 항암 치료의 용량으로선 주사를 맞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먹는 다음에 좀 더 용량을 많이 먹는 게 확실히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타민 C 주사를 항암 치료 목적으로 맞는 분들이 방사선 치료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같이 해도 별 차이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암 예방을 위해서도 셀레늄을 먹고 항암 치료 자체를 목적으로도 셀레늄을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습니다. 그 셀레늄을 먹으면 어떻게 유전자의 손상도 일부 막을 수 있고 그 셀레늄이 들어가자마자는 직접적으로는 그 산화제로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바로 암세포를 딱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이제 일반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레늄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멜라토닌이 이제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제 암 환자들 멜라토닌 수치 깨져 있는 분들, 안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고 나이가 들면은 멜라토닌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잠이 좀 안 옵니다. 멜라토닌이 그 유방암에 좋은 거는 유방암이 작용하는 과정들을 줄이고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면은 항암 보조 요법으로도 그리고 잠을 잘 자는 목적으로도 멜라토닌은 이게 추가로 보충하는 거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좀 그렇게 부작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시기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유방암 환자들이 운동을 하니까 생존율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인생 잘 정리해서 유방암 환자들 생존율이 길거든요. 지금부터 잘 정리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니까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운동도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걷는 것 정도로는 안 되고 숨 좀 차야 돼요. 중등도 강도. 여러분들 걷는 걸로 살 안 빠집니다. 많이 걸어보세요. 건강해지지 살은 안 빠져요. 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는 그냥 조금 더 나을 뿐이지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운동을 하시는데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하시면 그것도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심박수를 재가지고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평상시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돼 있는 분들 맥박수가 빨라요. 근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유방암이 훨씬 더 전이가 잘하고 그 생존율이 또 다소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맥박수가 67회 이하인 군 대비 85회 이상인 분들 안정시에요. 막 운동하고 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재신 분들이 맥박수가 높은 분들이 사망률도 1.5배, 그 유방암 사망률도 1.57배, 재발률도 1.5배 이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너무 높다는 것은 과긴장 상태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우리 혈압약 중에 베타브로커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쓰거나 또 안정제를 또 쓰거나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해서
긴장된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암 보조 효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도 한번 놀러 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